2002년의 겨울, 온 나라가 한일 월드컵의 붉은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던 그 해가 저물어가던 무렵이었습니다. 화려한 축제의 여운이 아직 도시에 남아있을 때 동부 산간에 위치한 한 한적한 외곽 마을에는 일찌감치 무거운 침묵과 매서운 눈보라가 찾아왔습니다. 한때 국도를 오가는 화물차 기사들의 쉼터로 제법 북적였던 이 마을은 산 너머로 새로운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이던 12월의 어느 날, 마을 외곽에 덩그러니 남겨진 낡은 2층짜리 여관에서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 낡고 칠이 벗겨진 여관의 주인은 35살의 윤서진 씨였습니다. 말수가 적고 늘 조용했던 그녀는 9살 난 딸 하은이를 홀로 키우며 억척스럽게 삶을 버텨내던 벼랑 끝의 미혼모였습니다. 손님이라곤 일주일에 한두 번 찾아오는 뜨내기나 인근 공사장의 일용직 노동자 몇 명이 전부였지만 서진 씨에게 이 여관은 거친 세상으로부터 어린 딸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패이자 성벽이었습니다. 가장 큰 고비는 매년 찾아오는 겨울이었습니다. 낡은 건물의 외풍을 막고 몇 안 되는 장기 투숙객들의 방을 데우기 위해서는 지하에 있는 낡은 기름 보일러를 가동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실내 등유 가격은 가난한 모녀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래서 서진 씨에게는 일종의 강박과도 같은 철저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밤 11시가 되면 그녀는 어김없이 손전등을 켜고 어둡고 비좁은 지하 보일러실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각 방으로 연결된 난방 밸브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기름 게이지의 눈금 변화를 파란색 표지의 낡은 수첩에 빼곡하게 기록했습니다. 101호댐, 102호금, 기름 소모량 10리터. 그것은 단 한 방울의 기름, 단돈 1,000원이라도 아껴보려던 한 어머니의 처절한 생존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모녀의 평범하고 고단한 일상에 기이하고 서늘한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 밤, 카운터에 엎드려 숙제를 하던 9살 하은이가 도화지에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엄마와 자신의 모습, 그리고 창문 밖 어둠 속에 서 있는 누군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진 씨가 묻자 아이는 해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기 밖 비닐하우스 앞에 노란 우비 입은 눈사람 아저씨가 서 있어. 서진 씨가 덜컹이는 가슴을 부여잡고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 맞은편 캄캄한 폐비닐하우스 앞에는 거센 눈보라만 몰아칠 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아이의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모녀가 잠든 그 낡은 여관을 어둠 속에서 집요하게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12월 14일 오전, 며칠째 내리던 눈이 멈추고 뼈를 깎는 듯한 한파가 들이닥친 날이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배달하기 위해 여관을 찾은 우체국 직원은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낡은 유리문 너머로 카운터에 앉아 있어야 할 서진 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십니까? 직원이 문을 조심스레 열자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여관 안으로 들어선 직원은 순간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섬뜩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실내임에도 불구하고 바깥보다 더 차가운 마치 냉동고 같은 공기가 뺨을 때렸습니다. 카운터 위에는 먹다만 컵라면이 퉁퉁 불어터진 채 차갑게 굳어 있었고 그 옆에는 하은이의 분홍색 토끼 그림 가방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현관 입구의 신발장 앞에는 두 모녀가 평소 즐겨 신던 겨울용 털부츠가 나란히 벗겨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나간 흔적은 없는데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목소리를 높여 다시 한번 주인을 불렀을 때 정막을 깨고 기괴한 소리 하나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여관 전체가 얼음장처럼 차가운데 발밑 지하실에서는 보일러의 육중한 모터가 미친 듯이 굉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닥에 나무 판자가 덜덜 떨릴 정도로 보일러는 극한의 온도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것은 관할 파출소의 박 반장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동네의 대소사를 겪어온 베테랑이었지만 현장에 들어선 그의 눈빛은 단번에 날카로워졌습니다. 초동 대처에 나선 순경들은 모녀가 빚에 쪼들려 야반 도주를 한 것이 아니냐고 쑥덕거렸습니다. 하지만 박 반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카운터 서랍 안에는 빳빳한 현금 몇십만 원과 모녀의 전 재산이 든 통장 도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벽옥걸이에는 두 모녀의 두꺼운 겨울 패딩이 걸려 있었습니다. 영하 15도에 눈 덮인 산골 마을에서 외투도 입지 않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돈 한 푼 없이 도망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실종이 아니라 강력 사건이었습니다. 박 반장은 굉음이 울려 퍼지는 지하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매캐한 매연이 가득한 보일러실 문을 열자 후끈한 열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보일러의 온도 조절 다이얼은 끝까지 돌아가 이른바 빨간 눈금, 즉 최대치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박 반장이 기름통의 잔량 게이지를 확인한 순간 그의 미간이 깊게 패였습니다. 불과 3일 전에 가득 채워 넣었다는 1000리터짜리 대형 기름통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묘한 일이었습니다. 보일러실 천장을 가로질러 1층과 2층 객실로 올라가는 메인 난방 밸브들은 모두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기름을 태우며 발생한 그 펄펄 끓는 열기는 도대체 여관의 어느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일까요? 또 경찰청의 강력계 과학수사대가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여관 주변으로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쳐졌고 조용했던 산골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감식반은 곧장 루미놀 용액을 카운터와 복도에 뿌리며 혈흔을 찾았지만 대량의 출혈 흔적이나 핏자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카운터 모서리에 무언가 날카로운 것에 긁힌 듯한 길쭉한 흠집 하나, 그리고 카운터 밑구석에 짓밟혀 산산조각이 난 서진 씨의 구형 폴더폰만이 발견되었을 뿐입니다. 감식반이 수거한 유류품 중에는 하은이가 그렸던 노란 우비 눈사람 그림, 그리고 서진 씨가 목숨처럼 아끼며 기록하던 파란색 보일러 수첩이 있었습니다. 박 반장은 장갑을 낀 손으로 수첩의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매일 밤 11시 단정하고 반듯한 글씨체로 적혀 있던 기록들. 그런데 두 모녀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12월 12일자 밤의 마지막 기록을 본 순간 박 반장은 숨을 멈췄습니다. 마지막 줄의 글씨체는 서진 씨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몹시 다급하게 휘갈겨 쓴 듯한 낯선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2월 12일 102호, 203호, 그리고 304호 난방경. 박 반장은 황급히 품에서 여관의 건축 도면을 꺼내 펼쳤습니다. 이 건물은 낡은 2층 구조였습니다. 1층에는 101호부터 105호까지, 2층에는 201호부터 205호까지가 전부였습니다. 여관 위층은 그저 눈이 하얗게 쌓인 평평한 슬레이트 옥상일 뿐 그 어디에도 3층은 없었습니다. 이 건물에는 처음부터 304호라는 방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침입해 서진 씨 모녀를 해치거나 납치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도주하기 전 지하실로 내려가 1층과 2층의 난방을 끊고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방을 향해 엄청난 양의 기름을 태워 열기를 쏟아부었습니다. 수첩에 남겨진 304호라는 숫자는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피해자가 남긴 마지막 암호였을까요? 아니면 살인마가 남긴 기괴한 조롱이었을까요? 수사는 시작부터 짙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먼저 서진 씨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마을 어귀 삼거리에 있는 낡은 편의점 CCTV와 버스 정류장의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흐릿한 CCTV 화면 속에서 사건 당일인 12월 12일 저녁 8시경 서진 씨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우유 한 팩, 그리고 두꺼운 투명 박스 테이프 2개를 사고 있었습니다. 겨울철 외풍을 막기 위해 창문 틈을 바르려는 용도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침입할 것을 대비해 문을 밀봉하려 했던 것일까요? 박 반장은 서진 씨가 느꼈을 극도의 불안감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각 지하실을 다시 살피던 감식반원 하나가 다급하게 박 반장을 불렀습니다. 1. 2층으로 향하는 배관외 흙바닥 밑으로 교묘하게 파묻힌 채 지하실 돌벽을 뚫고 밖으로 나가는 굵고 붉게 녹슨 파이프 하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파이프 표면은 만지기 힘들 정도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수백 리터의 기름을 태운 열기가 향하는 곳은 여관 내부가 아니라 여관 뒷산의 비탈길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추위에 곱은 손을 불어가며 경찰들은 곡괭이와 삽을 들고 언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눈 덮인 땅 아래로 뿜어져 나오는 열기를 따라 약 50m쯤 파내려갔을 때 파이프의 끝은 마을 외곽에 버려진 거대한 폐비닐하우스 단지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하은이가 노란 우비 눈사람을 보았다고 했던 그 장소였습니다. 총을 빼든 경찰들이 비닐하우스를 덮쳤습니다. 안으로 진입하자마자 역겨운 악취와 훅 끼치는 뜨거운 열기가 현장을 덮쳤습니다. 겉보기엔 버려진 농장 같았던 그곳은 인근 동네 건달과 노름꾼들이 모이는 불법 도박장이자 개를 도축하는 밀도살장이었습니다. 여관에서 빼돌려진 엄청난 열기는 바로 이 끔찍한 불법 시설의 난방을 위해 도둑질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장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비닐하우스의 주인 최 씨가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두꺼운 방한복 소매에는
검붉은 핏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파출소로 끌려온 최 씨는 술이 덜 깬 목소리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형사 양반, 내가 그 과부년 여관에서 기름 파이프 좀 몰래 연결해서 훔쳐 쓴 건 맞소. 근데 난 사람 안 죽였어. 그 피는 어제 잡은 개피라고. 박 반장이 매서운 눈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추궁하자 겁에 질린 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결정적인 진술을 털어놓았습니다. 진짜요. 12일 밤 10시쯤인가 파이프가 터질 것처럼 뜨거워지길래 밖을 내다봤수다. 그때 그 여관 앞에 하얀색 봉고 트럭 한 대가 서 있는 걸 똑똑히 봤소. 그러더니 웬 덩치 큰 놈이 여관 안으로 쑥 들어가더라고. 최 씨의 방한복에 묻은 피는 감식 결과 혈액형 판독 불가, 즉 짐승의 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의 시선은 최 씨가 목격한 하얀색 봉고 트럭으로 향했습니다. 서진 씨의 주변 인물을 탐문하던 형사들은 곧 소름 돋는 과거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조용하고 착실해 보이던 서진 씨에게는 지옥 같은 과거를 안겨준 전남편이 있었습니다. 인근 터미널에서 폭력 조직과 어울리며 자릿세를 뜯어내던 강 씨. 그는 심각한 도박 중독과 가정폭력 전과자였고 서진 씨 모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감방에 갔다가 불과 한 달 전 만기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강 씨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바로 하얀색 봉고 트럭이었습니다. 수사팀이 통신사에 의뢰해 강 씨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를 추적한 결과 12월 12일 밤 10시부터 11시 사이 그의 휴대전화 신호가 정확히 여관 반경 500m 이내에서 잡혔다 끊어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 출소 후 돈을 뜯어내기 위해 여관을 찾아왔고 거부하는 서진 씨를 폭행하다 우발적 혹은 계획적으로 두 모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봉고 트럭에 싣고 유기했다. 가장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였습니다. 형사대는 즉시 시외각의 허름한 모텔촌을 급습했습니다. 도주할 채비를 하며 짐을 싸고 있던 강 씨가 덮친 형사들에 의해 제압되었습니다. 모텔 주차장에 세워진 그의 하얀색 봉고 트럭 짐칸을 수색하던 감식반원이 다급한 목소리로 박 반장을 불렀습니다. 트럭 구석에서 진흙이 잔뜩 묻은 작은 겨울용 털부츠 한 짝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것은 현장 신발장에 있어야 할 하은이의 신발이 분명했습니다. 취조실에 마주 앉은 강 씨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분노에 찬 박 반장이 부츠를 책상 위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습니다. 내 놈이지? 출소하자마자 돈 내놓으라고 찾아가서 결국 그 불쌍한 여자랑 핏덩이 같은 네 딸까지 죽인 게 너잖아. 하지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강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얼굴에는 공포나 죄책감이 아닌 기괴하고 비릿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는 피식 웃으며 거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형사님, 헛다리 제대로 짚으셨네. 그래요. 내가 그날 밤 그년한테 밀린 돈 좀 받아내려고 쳐간 건 맞아요. 밤 10시 좀 넘어서 여관에 도착했다고. 근데 말이야. 강 씨의 눈동자가 기분 나쁘게 번들거렸습니다.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땐 카운터엔 불어 터진 라면만 있고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었어. 방구석은 얼음장인데 밑에선 보일러가 미친 듯이 돌고 있었지. 바닥에 뒹굴고 있는 이 신발 한 짝. 돈 되는 건 줄 알고 주워다 팔려고 던져둔 것뿐이야. 강 씨는 상체를 앞으로 들이밀며 뱀처럼 쉬쉬거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내가 죽인 게 아니야. 누군가 나보다 먼저 다녀간 거야. 아주 솜씨 좋은 놈이. 취조실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강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날 밤 10시 이전에 이미 참극은 벌어졌고 시신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304호에 기름을 쏟아붓고 어둠 속에서 노란 우비를 입은 채 여관을 응시하던 그 낯선 시선. 박 반장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두 모녀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사건은 이제 경찰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끔찍하고 어두운 심연의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 강 씨의 진술은 수사팀을 깊은 딜레마에 빠뜨렸습니다. 출소하자마자 찾아온 폭력 전과자, 그의 트럭에서 발견된 어린 딸의 흙 묻은 털부츠, 그리고 사건 당일 밤 여관 근처에서 잡힌 휴대전화 기지국 신호. 모든 정황이 강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지만 그의 진술은 이상하리만치 구체적이고 일관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강 씨가 여관에 도착한 시간과 범행에 소요될 법한 시간 사이에 묘한 틈이 존재했습니다. 만약 강 씨가 범인이라면 그 짧은 시간 안에 반항하는 두 사람을 제압하고 핏자국 하나 없이 현장을 치운 뒤 지하실로 내려가 특정 방의 밸브를 열고 기름을 최대치로 틀어놓는 여유까지 부렸다는 뜻이 됩니다. 게다가 그는 여관의 난방 구조를 속속들이 알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강 씨의 알리바이를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박 반장의 시선은 여관 내부로 향했습니다. 외부인의 침입이 아니라면 이미 그 건물 안에 숨죽이고 있던 누군가가 벌인 짓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낡은 여관에는 몇 달째 방을 빼지 않고 있던 장기 투숙객이 단 2명 있었습니다. 102호에 머물던 50대 일용직 목수이 씨, 그리고 205호에 묵고 있던 20대 재수생 배 씨였습니다. 수사팀은 즉각 두 사람의 행방을 쫓았습니다. 목수 이 씨는 사건 당일 인근 건설 현장에서 밤늦게까지 야간 타설 작업을 하고 동료들과 국밥집에서 소주를 마신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205호의 재수생 배 씨였습니다. 평소 밖으로 나오는 일 없이 방 안에 틀어박혀 지내던 그는 서진 씨 모녀가 사라진 직후인 13일 새벽 첫 차를 타고 호련히 자취를 감춘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마스터키로 205호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방 안은 도망치듯 빠져나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와 담배꽁초가 널브러져 있었고 옷장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감식반이 방 안을 샅샅이 뒤지던 중 바닥에 깔린 낡은 매트리스를 걷어낸 한 형사가 짧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장판 한가운데에 엄지손가락만한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구멍은 마룻바닥을 수직으로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박 반장이 바닥에 엎드려 그 작은 구멍에 눈을 가져다 댄 순간 등골을 타고 찐득한 소름이 흘러내렸습니다. 구멍 너머로 보이는 것은 바로 1층 카운터에 서진 씨가 앉아있던 자리, 그리고 카운터 안쪽에 딸린 모녀의 좁은 욕실이었습니다. 배 씨는 오랫동안 그 어두운 방에 엎드려 자신의 발밑에서 살아가는 서진 씨 모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짐승처럼 훔쳐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즉시 배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명수배했습니다. 다행히 그의 도피 행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인근 도시의 한 PC방에서 배 씨의 체크카드 결제 내역이 떴고 잠복 중이던 형사들이 모니터 불빛 앞에서 덜덜 떨고 있던 그를 덮쳤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배 씨는 초점 없는 눈으로 모니터만 응시하며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안 그랬어요. 난 그냥 보기만 했어. 위에서 그냥 보기만 했다고요. 취조실로 끌려온 배 씨의 백팩 안에서는 끔찍한 집착의 흔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진 씨가 빨래를 널 때, 편의점에 갈 때, 심지어 카운터에서 꾸벅꾸벅 졸 때의 모습을 몰래 찍은 수백 장의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는 중증의 관음증 환자이자 지독한 스토커였습니다. 박 반장이 사진들을 책상에 내리치며 추궁하자 겁에 질린 배 씨가 오열하며 10일 밤 자신이 구멍 너머로 목격한 참극의 전말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배 씨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일 밤 10시 30분경 카운터 쪽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서진 씨가 나가서 문을 열어주었고 안으로 들어온 것은 노란색 작업용 우비를 푹 눌러 쓴 덩치 큰 남자였습니다. 우비의 챙 때문에 얼굴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대화로 미루어 보아 구면인 것이 확실했습니다. 처음에 낮게 깔려있던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차 격렬한 언쟁으로 번졌습니다. 배 씨의 귓가에 똑똑히 꽂힌 단어는 단 2가지, 기름값과 사기라는 말이었습니다. 서진 씨가 무언가를 따져 묻자 노란 우비를 입은 남자는 돌연 품에서 둔기를 꺼내 서진 씨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튀어나온 어린 하은이마저 무자비하게 짓밟은 남자는 카운터에 놓여있던 두꺼운 투명 박스 테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서진 씨가 불과 2시간 전 편의점에서 사왔던 바로 그 테이프였습니다. 남자는 기절한 모녀의 손발을 꽁꽁 묶은 뒤 두 사람의 몸을 질질 끌고 카운터 뒤쪽 지하 보일러실로 내려가는 좁은 계단 쪽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방바닥에 엎드려 지켜보던 배 씨는 극도의 공포에 질려 옷장 안으로 숨어들었고 날이 밝자마자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배 씨의 진술은 꽤나 구체적이고 생생했습니다. 범인의 인상착에, 사용된 도구, 그리고 범행 직전의 대화 내용까지. 그러나 박 반장은 취조실을 나오며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배 씨의 증언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해보면 치명적인 모순이 하나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범인은 모녀를 끌고 지하 보일러실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여관의 지하 보일러실은 계단 하나로만 연결된 완벽한 밀실입니다. 밖으로 통하는 창문도 뒷문도 없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처음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지하실에는 굉음을 내며 돌아가는 보일러뿐 모녀의 시신이나 범인이 빠져나간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만약 범인이 시신을 밖으로 다시 빼내어 도주했다면 카운터 바닥이나 현관 쪽에 질질 끌고 간 흔적이나 핏자국이 반드시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모녀를 데리고 지하실로 내려간 뒤 대체 어디로 증발해버린 것일까요?
수사팀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박 반장은 서진 씨의 파란 수첩을 들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지하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매캐한 기름 냄새와 눅눅한 습기가 엉켜있는 어두운 공간. 그는 랜턴을 켜고 벽면을 따라 복잡하게 얽혀있는 보일러 배관들을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102호, 203호, 그리고 304호. 박 반장은 수첩에 적힌 그 기괴한 숫자를 머릿속으로 되뇌며 분배기에 달린 밸브들의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1층 객실 5개, 2층 객실 5개, 총 10개의 밸브가 일렬로 늘어서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랜턴 불빛이 분배기의 가장 구석진 곳, 먼지와 거미줄에 뒤덮인 사각지대를 비추었을 때 박 반장의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거기에는 숫자표조차 붙어있지 않은 시뻘겋게 녹이 쓴 11번째 밸브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박 반장은 조심스레 손을 뻗어 뻑뻑한 밸브의 손잡이를 돌려보았습니다. 끼기템 하는 금속 마찰음과 함께 밸브가 열리자 그 배관을 타고 지하 깊은 곳에서부터 역겨운 악취가 훅 하고 올라왔습니다. 썩은 물 냄새, 지독한 곰팡이 냄새, 그리고 무언가 부패하는 듯한 비릿한 공기. 그것은 결코 위층 객실로 올라가는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 없는 배관은 보일러실 바닥을 뚫고 여관 건물의 더 깊은 지하 어딘가로 꽂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3층 사호실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관 아래에 아무도 모르는 또 다른 지하 공간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은 곧바로 시청의 도시건축과를 찾아갔습니다. 먼지 쌓인 1980년대 문서 보관실을 뒤진 끝에 수사팀은 누렇게 바랜 한 장의 건축 도면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도면이 펼쳐진 순간 형사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2층짜리 여관 건물은 애초에 여관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이 일대가 아직 인적이 드문 외딴 숲이었을 무렵, 이 건물은 중증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하던 사설 요양원, 즉 기도원이었습니다. 당시 5층짜리였던 건물 본관이 화재와 부도로 절반 이상 철거되었고 남은 1층과 2층만을 개조해 여관으로 용도 변경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면이 말해주고 있는 진짜 공포는 지상층이 아니었습니다. 도면의 하단부, 현재의 지하실인 보일러실 밑으로 비구역, 지하 3층이라는 표시가 뚜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80년대 당시 통제가 불가능한 환자들을 쇠사슬로 묶어가두던 불법 격리실, 도면을 짚어 내려가던 박 반장의 손가락이 지하 3층 도면의 한가운데서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좁은 독방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고 그중 네 번째 방의 도면 위에는 흐릿한 잉크로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304. 서진 씨의 수첩에 마지막으로 적혀 있던 그 방, 범인이 엄청난 양의 기름을 태워 열기를 쏟아붓고 있던 그곳은 여관 3층이 아니라 땅속 깊은 곳에 버려진 옛 기도원의 지하 3층 사호독방이었습니다. 당장 구조대가 현장으로 급파되었습니다. 굴착기와 한마드릴이 굉음을 내며 보일러실 바닥에 콘크리트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두꺼운 시멘트 바닥이 깨져나가자 그 아래로 칠흑 같은 어둠을 품은 좁은 수직 통로가 입을 벌렸습니다. 서늘한 공기가 폐부를 찌르는 듯 했습니다. 안전모와 방독면을 쓴 박 반장이 가장 먼저 사다리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먼지 구름을 뚫고 어둠 속을 비추었습니다. 썩어 문드러진 목재 폐기물들과 언제 버려졌는지 모를 낡은 병상용 철제 침대들이 유령처럼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지하의 공기는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탁했고 벽면을 타고 내리는 지하수의 물방울 소리만이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습니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흙탕물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가던 수사팀 앞을 육중한 철문 하나가 가로막았습니다. 습기와 세월에 부식되어 온통 녹이 쓴 철문. 그 문 한가운데에는 붉은색 페인트로 쓰인 304라는 숫자가 흉측하게 벗겨진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래된 철문에서 유일하게 이질적인 것이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는 자물쇠였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썩고 녹슬어 있는 이 버려진 지하 공간에서 오직 그 자물쇠 하나만큼은 방금 철물점에서 사온 것처럼 은빛으로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최근에 이 지하의 존재를 알아내고 이 방을 자신만의 은밀한 공간으로 세팅해 두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한마 가져와. 문 부서. 절단기와 대형 해머가 동원되어 철문을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불꽃이 튀고 고막을 찢는 파열음이 몇 차례 울린 뒤 마침내 무거운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손전등 불빛들이 일제히 304호 안쪽을 향했습니다.
형사들은 순간 참혹한 시신이 널브러져 있을 것을 각오하고 숨을 참았지만 방 안의 풍경은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약 3평 남짓한 좁은 콘크리트 독방. 시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단순한 폐허가 아니라 명백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가두기 위해 치밀하게 개조된 감금방이었습니다. 바닥에는 더러운 매트리스 하나가 깔려 있었고 그 주변으로 생수병 몇 개와 비닐봉지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벽을 타고 지나가는 노출된 보일러 배관은 손을 대면 화상을 입을 정도로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영화의 한파 속에서도 이 지하 감옥만큼은 한여름처럼 후덥지근했습니다. 범인은 피해자들을 이곳에 납치해 가둔 뒤 그들이 얼어 죽지 않고 오랫동안 고통을 느끼도록 의도적으로 난방을 공급했던 것입니다. 박 반장이 랜턴을 들어 벽면을 비추었을 때 끔찍한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잿빛 콘크리트 벽면에 누군가 손톱이 빠지도록 벽을 긁어댄 수십 가닥의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갇힌 모녀가 느꼈을 절망과 공포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감식반이 매트리스를 조심스레 들어올렸습니다. 그 밑바닥 먼지 구덩이 속에서 작은 물건 2개가 툭 떨어졌습니다. 하나는 큐빅이 몇 개 빠진 나비 모양의 싸구려 머리핀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어린 하은이가 늘 머리에 꽂고 다니던 바로 그 핀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땀과 피에 젖어 심하게 구겨진 작은 종이 쪼가리였습니다. 조심스레 구겨진 종이를 펼쳐든 감식반원이 박 반장을 불렀습니다. 반장님, 이거 영수증입니다. 그것은 인근 읍내에 있는 한 약국의 카드 결제 영수증이었습니다. 영수증에 찍힌 결제 시간은 12월 12일 오후 6시.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4시간 전이었습니다. 품목은 수면 유도제, 압박 붕대, 그리고 소독약, 누군가를 납치하고 제압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물품들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제 수단이었습니다.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결제된 이 영수증 하단에는 범인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구동진. 경찰은 즉각 구동진이라는 인물의 신원을 조회했습니다. 결과가 모니터에 뜨는 순간 박 반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구동진. 40대 초반의 남성. 그의 직업은 인근 읍내에서 작은 간판을 달고 일하는 설비업자, 즉 동네의 보일러 수리공이었습니다. 퍼즐이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낡은 건물들을 수리하며 배관을 만지던 그는 이 지역 건물의 지하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옛 기도원 건물이 여관으로 바뀌는 과정의 비밀, 땅속 깊이 버려진 지하 3층 사호실의 존재를 우연히 혹은 필연적으로 알게 된 유일한 인물. 게다가 최근 한 달 사이 낡은 여관의 보일러가 자주 고장을 일으키자 서진 씨가 직접 수리를 불렀던 사람도 바로 구동진이었습니다. 그의 범죄 전력을 확인한 수사팀은 아연실색했습니다. 10년 전 구동진은 자신이 짝사랑하던 다방 종업원을 인적 드문 공사장의 지하 자재 창고에 일주일간 감금했다가 적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피해자가 극도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소를 취하하면서 그는 가벼운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타인을 지하실에 가두고 통제하는 데서 쾌락을 느끼는 경험 많은 포식자였던 것입니다. 서진 씨의 수첩에 남겨진 304호라는 숫자의 미스터리도 마침내 풀렸습니다. 그것은 서진 씨가 남긴 암호가 아니었습니다. 배관과 밸브를 다루는 수리공들은 작업 후 자신이 밸브를 열거나 닫은 구역의 번호를 무의식적으로 수첩이나 벽에 메모하는 직업적 습관이 있습니다. 그날 밤 두 모녀를 304호에 가둔 구동진은 모녀가 추위에 죽어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난방 밸브를 최대로 틀었고 아무 생각 없이 혹은 일종의 엽기적인 전리품처럼 피해자의 수첩에 자신이 세팅한 방의 번호를 남기고 떠난 것입니다. 용의자 인상차게 항상 노란색 방수 우비를 입고 배달용 오토바이나 낡은 트럭을 몰고 다님. 배 씨가 목격했던 노란 우비를 입은 남자, 하은이가 그렸던 노란 우비 눈사람. 모든 정황과 증거가 구동진 한 사람의 목을 향해 올가미처럼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구동진의 설비가게로 출동해 놈이 눈치채기 전에 덮친다. 사이렌 소리가 눈 덮인 시장 골목을 찢을 듯이 울렸습니다. 무장한 특공대와 형사들이 구동진의 낡은 간판이 걸린 설비가게를 에워쌌습니다. 하지만 철제 셔터는 굳게 닫혀 있었고 굵은 자물쇠가 밖에서 채워져 있었습니다. 셔터를 뜯어내고 들어간 가게 내부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평소 그가 몰고 다니던 작업용 1톤 탑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탐문 결과 구동진은 전날 오후 경찰이 여관 보일러실 바닥을 깨부수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지자마자 황급히 트럭을 몰고 어딘가로 사라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자신이 만들어둔 비밀의 방이 발각되었다는 것을 직감한 포식자가 남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사팀은 읍내를 벗어나는 모든 국도에 방범용 CCTV를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1시간의 피말리는 추적 끝에 전날 해질녘 도심 외곽의 삼거리를 통과하는 구동진의 하얀색 탑차가 화면에 포착되었습니다. 트럭의 짐칸에는 두꺼운 방수포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화면 속 트럭이 향하고 있는 곳은 시내에서 약 15km 떨어진 깊은 산속에 버려진 저수지 방향이었습니다. 그곳은 겨울이면 낚시꾼조차 찾지 않는 인적이 완전히 끊기는 고립된 장소였습니다. 박 반장은 직감했습니다. 304호에서 사라진 두 모녀, 그들은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동진은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감금해두었던 모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트럭에 싣고 저수지로 향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전 차량, 산장 저수지로 이동, 놈은 아직 멀리 가지 못했을 거다. 어둠이 짙게 깔린 굽이진 산길을 경찰차들이 아슬아슬하게 질주했습니다. 타이어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내는 마찰음이 밤의 정적을 찢었습니다. 저수지에 도착한 경찰들은 일제히 차에서 내려 서치라이트로 주변을 샅샅이 비추었습니다. 얼어붙은 저수지 수면 위로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대밭이 무성한 둑길 끝자락, 아슬아슬한 벼랑 가장자리에 구동진의 하얀색 탑차가 위태롭게 세워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형사들이 총을 겨누고 조심스레 트럭으로 다가갔습니다. 운전석 문은 열려 있었고 시동은 꺼진 채였습니다. 구동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 반장이 손전등으로 트럭의 적재함을 비추었습니다. 덮여있던 방수포가 반쯤 걷혀있는 짐칸 바닥에는 흙투성이가 된 삽과 곡괭이, 그리고 덜 마른 검붉은 핏자국이 길게 끌린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시신을 실어 나른 흔적이 명백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에는 그가 평소 일감을 적어두던 낡은 작업 일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박 반장이 손전등을 가까이 대고 날려 쓴 글씨를 읽어내렸습니다. 가장 마지막 페이지, 사건 발생 직후에 적힌 듯한 그 메모 한 줄은 현장에 있던 모든 형사들의 숨통을 틀어막기에 충분했습니다. 땅이 너무 단단하게 얼었다. 그냥 묻으면 들짐승이 판다. 냄새를 지우고 뼈를 녹이려면 생석회가 더 필요하다. 구동진은 단순히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 칠흑 같은 산속 어딘가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두 모녀의 시신 위에 하얀 생석회를 뿌리며 완전 범죄를 위한 무덤을 파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경찰의 서치라이트 불빛이 저수지 너머의 시커먼 야산을 향해 급박하게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끔찍한 연쇄의 고리를 끊기 위한 마지막 추격전의 막이 바야흐로 오르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산속 폐저수지, 칼바람이 몰아치는 둑길 위에서 경찰의 서치라이트 불빛들이 어지럽게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체감온도 영하 20도를 밑도는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 감식반과 형사들은 곡괭이와 삽을 들고 구동진의 트럭이 세워져 있던 벼랑 끝 공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로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던 그곳은 분명 누군가 최근에 땅을 깊게 파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얼어붙은 흙덩어리들이 떨어져 나가고 수직으로 약 2m쯤 파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흙구덩이 속에서 작업하던 막내 형사의 삽 끝에 무언가 뭉툭한 것이 걸렸습니다. 검은색 대형 비닐봉지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박 반장이 손전등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비닐의 매듭을 풀었습니다. 순간 지독한 악취가 훅 하고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서진 씨 모녀의 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근 돼지 농장에서 내다 버린 부패가 진행 중인 돼지 사체들이었습니다. 형사들이 허탈감과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박 반장의 허리춤에 차고 있던 무전기에서 치직하는 파열음과 함께 기괴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흐흐흐, 수고들이 많으시네. 거긴 땅이 너무 얼어서 파기 힘들 텐데. 구동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놈은 도주하기 전 현장을 통제하던 순경의 순찰차에서 무전기 하나를 훔쳐 달아났던 것입니다. 경찰의 모든 통신 내용을 엿듣고 있던 그는 수사 인력을 이 외딴 저수지로 유인하기 위해 트럭을 미끼로 던져둔 채 완벽한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무전은 곧바로 끊겼습니다. 분노한 형사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허탈해 했지만 박 반장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구동진은 왜 이런 치밀한 교란 작전을 썼을까요? 단순히 경찰을 조롱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이 정도의 미끼를 던졌다는 것은 그에게 시간이 필요했다는 뜻입니다.
경찰의 눈을 피해 시신을 완벽하게 은닉할 절대적인 시간 말입니다. 박 반장의 시선이 저수지에 꽁꽁 얼어붙은 흙바닥에 머물렀습니다. 곡괭이가 튕겨나갈 정도로 땅이 얼어붙은 이 한겨울에 성인 여성과 아이의 시신을 묻을 만큼 깊은 구덩이를 단시간에 판다는 것은 중장비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동진의 메모장 마지막 줄. 땅이 너무 단단하게 얼었다. 생석회가 더 필요하다. 그것은 저수지를 향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땅이 녹아있는 곳이어야 해. 박 반장의 입에서 흘러나온 중얼거림에 주변 형사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한겨울에 땅이 녹아있는 곳, 눈보라가 쳐도 유일하게 흙이 부드러운 곳. 박 반장의 뇌리에 스친 것은 여관 지하실에서 비닐하우스로 이어지던 50m짜리 붉게 녹슨 파이프였습니다. 펄펄 끓는 기름의 열기가 밤낮 없이 흘러가던 그 지하 배관의 바로 윗부분. 여관 뒷마당의 흙은 한겨울에도 봄날처럼 부드럽게 녹아 있었습니다. 구동진이 시신을 묻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다름 아닌 범행 현장 바로 뒤편이었습니다. 전원차에 타 여관으로 돌아간다. 놈은 아직 범행 현장에 있어. 사이렌을 울릴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경찰차들은 미끄러운 눈길을 아슬아슬하게 질주하며 다시 여관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동이 터오며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 무렵 경찰 병력이 여관 뒷마당을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그곳에는 희뿌연 연기인지 수증기인지 모를 것들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노란색 방수 우비를 입은 사내 하나가 삽을 들고 묵묵히 시멘트를 개고 있었습니다. 구동진이었습니다. 그는 파이프가 묻힌 땅 위로 깊게 파낸 직사각형의 구덩이 속에 무언가를 집어넣고 그 위로 생석회와 젖은 시멘트를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권총을 겨누고 덮치자 구동진은 반항조차 하지 않고 순순히 삽을 내려놓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져 흙바닥에 짓눌린 상태에서도 그의 표정은 소름 끼치도록 평온했습니다. 초점이 없는 텅 빈 파충류 같은 눈빛. 박 반장이 그의 멱살을 틀어쥐며 분노의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시신 어디 있어? 두 사람 어디다 숨겼어? 구동진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막 굳어가고 있는 시멘트 바닥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내가 아주 따뜻하게 해줬어. 영원히 춥지 않게. 곧바로 굴착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감식반과 구조대가 투입되어 채굳지 않은 시멘트와 독한 냄새를 풍기는 생석회를 조심스럽게 걷어냈습니다. 현장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금속 삽이 흙과 부딪히는 소리만이 새벽의 정막을 깰 뿐이었습니다. 이윽고 흙구덩이 속에서 푸른색의 둥근 물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농가에서 흔히 화공약품이나 비료를 담을 때 쓰는 대형 플라스틱 드럼통 2개였습니다. 통의 뚜껑은 공업용 실리콘으로 단단히 밀봉되어 있었습니다. 절단기로 뚜껑을 열어낸 순간 곁에 서 있던 덩치 큰 강력계 형사들조차 고개를 돌리며 헛구역질을 참아야 했습니다. 박 반장은 주먹을 쥐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안에는 서진 씨와 9살 하은이의 시신이 구부러진 채 구겨 넣어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과 발은 서진 씨가 편의점에서 샀던 그 두꺼운 박스 테이프로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가장 뼈아픈 것은 시신이 굳어진 형태였습니다. 서진 씨는 양팔이 등 뒤로 결박된 상태에서도 자신의 몸을 둥글게 말아 어린 딸을 품에 안으려 한 자세로 굳어 있었습니다. 아이를 보호하려 발버둥 쳤던 그녀의 10손가락 손톱은 시멘트 바닥을 얼마나 긁어댔는지 모두 부러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식반의 1차 검안 결과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머리에 둔기로 맞은 흉터는 있었지만 그것이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었습니다. 목을 졸린 흔적도 치명적인 자상도 없었습니다. 시신의 피부에는 특유의 선홍색 반점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산화탄소 중독, 즉 매연에 의한 질식사의 명백한 징후였습니다. 경찰서 취조실. 구동진은 믹스커피 한 잔을 요구하며 여유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변호사조차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마주 앉은 박 반장을 향해 그는 자신이 준비해온 시나리오를 술술 읊기 시작했습니다. 반장님, 제가 죽인 건 맞는데요. 이건 사고였어요. 제가 요새 도박빚이 좀 있어서 여관 카운터에 있는 돈이나 훔치려고 들어갔죠. 근데 그 여자가 잠도 안 자고 나와서 소리를 지르잖아요. 엉겁결에 옆에 있던 몽키 스패너로 머리를 한 대 쳤는데 기절을 하더라고요. 애도 깨서 울길래 테이프로 묶어서 임시로 지하실 그 낡은 방에 가둬둔 겁니다. 나중에 도망갈 시간 좀 벌려고. 근데 그 지하방이 환기가 안 돼서 보일러에서 새어나온 매연 때문에 질식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저도 당황해서 시신을 치운 것뿐입니다. 과실치사 아시잖아요? 그의 주장은 교묘했습니다.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 강도상해와 과실치사로 형량을 대폭 낮추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러나 박 반장은 그의 말이 끝날 때까지 묵묵히 서류만 넘기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박 반장이 책상 위에 물건 하나를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서진 씨가 마지막까지 지니고 있던 파란색 표지의 낡은 보일러 수첩이었습니다. 우발적 사고? 도망갈 시간을 벌려고 임시로 가둬도? 박 반장의 목소리가 취조실의 공기를 무겁게 내리눌렀습니다. 구동진, 네가 이 수첩 마지막 줄에 직접 적어놓은 글씨다. 304호 난방충. 넌 이 수첩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어. 내 놈이 여관에 기름을 도둑질해온 사실이 이 수첩에 모조리 기록되어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수사팀이 여관의 과거 3개월치 보일러 기름 영수증과 서진 씨의 수첩을 대조한 결과 기막힌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투숙객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관의 기름 소비량은 상식의 사배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11시마다 지하실로 내려가 밸브를 확인하던 서진 씨는 어느 순간 기름 게이지가 비정상적으로 줄어든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설비업자인 구동진은 여관의 낡은 보일러를 고쳐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해 메인 탱크에서 자신의 비밀 작업장인 페비닐 하우스로 이어지는 불법 우회 배관을 몰래 설치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훔친 기름으로 불법 도박장과 개도살장에 난방을 공급하며 최 씨에게 뒷돈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서진 씨는 홀로 그 배관의 방향을 추적했고 사건 당일 밤 구동진을 여관으로 불러냈던 것입니다. 205호의 관음증 환자 배 씨가 들었던 기름값과 사기라는 단어의 실체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린 하은이가 그렸던 노란 우비 눈사람 역시 단순한 풍경화가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자신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직감에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 아저씨한테 노란 우비 아저씨를 말해야 해라고 당부했던 것입니다. 박 반장의 추궁에도 구동진은 입술을 삐죽이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기름 좀 뺏은 건 인정합니다. 그래도 죽일 생각은 없었다니까요. 지하실 환풍구가 막혀서 매연이 샌 걸 저보고 어쩌라고요. 그 순간 박 반장이 국과수에서 방금 도착한 감식 사진들을 책상 위에 쫙 펼쳤습니다. 그것은 304호 감금방과 연결된 지하실 보일러의 후면 배기구 사진이었습니다. 내 놈은 살인에 있어서는 아마추어일지 몰라도 배관과 보일러에 있어서는 전문가잖아. 안 그래? 사진 속 보일러의 배기통은 누군가 일부러 나사를 풀고 방향을 틀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정상적이라면 건물 외부로 빠져나가야 할 시커먼 매연 파이프가 지하 3층 304호로 통하는 환풍구 구멍을 향해 정확히 꽂혀 있었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그 배기통의 방향을 틀기 위해 만졌던 부분에 시커먼 그을음 위에 두꺼운 코팅 장갑을 낀 채 움켜쥔 선명한 지문 자국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장갑의 텍스처와 지문의 간격은 체포 당시 구동진의 주머니에서 나온 작업용 코팅 장갑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넌 모녀를 가둔 직후 보일러의 매연 배기구를 304호 쪽으로 돌려버렸어. 그리고 밸브를 최대치로 열어 엄청난 양의 일산화탄소를 그 좁은 방으로 뿜어 넣었지. 이건 과실치사가 아니야. 넌 그 지하방을 가스실로 만든 거야. 구동진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고 책상 아래로 깍지를 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명백한 물증과 완벽한 논리 앞에서 그의 알량한 거짓말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침묵이 흐르던 취조실에서 돌연 기괴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구동진이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최저거리는 웃음소리는 점차 기괴한 폭소로 변했습니다. 하하, 진짜 형사님들 대단하네. 인정합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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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고개를 든 구동진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날것의 살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사이코패스의 가면이 벗겨진 순간이었습니다. 그 독한 년이 감히 날 협박하더라고요. 경찰에 찌르겠다고. 그래서 기절시켜서 밑에 끌고 갔죠. 원래는 며칠 굶기면서 겁이나 좀 주고 얌전해지면 풀어주려고 했어요. 근데 내가 묶으려고 하니까 글쎄 그년이 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을 집어들고 내 팔을 긋지 뭡니까? 그러곤 옆에서 그 조그만 기집애가 귀청이 떨어지게 악을 쓰며 울어대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구동진은 마치 귀찮은 파리떼를 쫓았던 무용담을 이야기하듯 무덤덤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어요. 누구 하나 들을 사람도 없는 지하인데 그 비명소리가 내 뇌를 찌르는 것 같았다고. 조용히 시켜야 했어요. 숨통을 끊는 건 피가 튀어서 귀찮고.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배기구를 그쪽으로 돌린 겁니다. 한 30분 지나니까 문 너머로 콜록거리는 소리만 나더니 쥐 죽은 듯이 조용해지더라고요. 박 반장은 끓어오르는 분노에 이를 꽉 물었습니다. 그럼 보일러 기름은 왜 최대로 틀었어? 그냥 가스로 죽이면 그만인데 왜 기름통이 바닥날 때까지 그 방을 펄펄 끓게 만든 거냐고. 구동진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은 현장에 있던 모든 형사들의 핏기를 가시게 만들었습니다. 추우면 불쌍하잖아요. 밖엔 눈도 오고 따뜻하게 자라고 온도 좀 높여준 건데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난방비는 어차피 그 여자가 낼 건데. 박 반장은 서류철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이 악마의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취조실을 나서기 전 박 반장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수첩에 304호라는 숫자는 왜 적은 거지? 실수로 네 흔적을 남긴 건가? 구동진이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시구섰습니다. 실수요? 천만에. 제가 걔네들한테 만들어준 VIP룸 번호인데 방명록에 흔적 하나는 남겨줘야 예의 아닙니까? 그깟 수첩 며칠 뒤에 와서 불태워버리려고 했는데 경찰이 이렇게 빨리 냄새를 맡을 줄은 몰랐네요. 며칠 뒤 사건 현장인 낡은 여관 앞에서는 구동진의 현장 검증이 열렸습니다. 좁은 골목은 폴리스 라인 밖으로 몰려든 동네 주민들과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평소 구동진에게 인사를 건네며 막걸리를 나누던 동네 이웃들은 모자 푹 눌러쓴 채 태연하게 살인 과정을 재현하는 그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날계란과 돌멩이가 폴리스 라인 너머로 날아들었고 노인들은 혀를 차며 오열했습니다. 구동진은 가짜 마네킹을 끌고 지하실로 내려가는 장면부터 매연 배기구의 방향을 돌리고 바깥에 서서 담배를 피우며 모녀가 죽어가기를 기다리던 모습까지 무덤덤하게 연기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인파를 뚫고 웬 남자가 괴성을 지르며 바리케이드를 뛰어넘어 돌진했습니다. 전 남편 강 씨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시퍼렇게 날이 선 식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개자식아, 내 딸 살려내, 내 딸 살려내, 평생을 가족을 때리고 착취하며 쓰레기처럼 살아왔던 폭력 전과자. 그가 뒤늦게 피눈물을 흘리며 살인마의 목을 향해 칼을 휘둘렀지만 형사들이 순식간에 그를 덮쳐 바닥에 짓눌렀습니다. 구동진은 자신을 향해 칼을 휘두르던 강 씨를 차가운 눈으로 힐끗 쳐다보고는 코웃음을 치며 호송차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비극의 파편을 안고 살아온 가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구경하는 군중들 사이로 굵은 눈발이 다시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검증은 끝났고 범인은 자백했습니다. 언론은 인면수심의 보일러 수리공, 꼬리가 밟히다라는 자극적인 타이틀로 연일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진 씨와 하은이의 억울한 죽음도 이렇게 잊혀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본부로 돌아온 박 반장의 표정은 조금도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널브러진 구동진의 지난 5년치 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를 밤새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구동진이 서진 씨의 여관에서 훔친 기름을 내다 팔아 벌어들인 액수는 기껏해야 한 달에 몇십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차명 계좌에는 지난 몇 년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정체불명의 뭉칫돈이 주기적으로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박 반장이 형광펜으로 계좌 내역의 특정 패턴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입금자들의 명단. 이 대부분이 인근 지역에 홀로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이거나 세상 물정의 어두운 다세대 주택의 노약자들이었습니다. 숫자의 퍼즐을 맞춰가던 박 반장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여관에서 벌어진 기름 도둑질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구동진이 만들어 놓은 거미줄 같은 지하 배관은 비단 그 낡은 여관에만 꽂혀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 반장은 서진 씨의 파란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깨달은 듯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팀장님,
이 사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구동진 이 자식, 서진 씨 모녀만 노린 게 아닙니다. 사건의 진짜 형태는 아직 절반도 드러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구동진의 계좌 내역을 밤새워 들여다보던 박 반장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단순한 살인사건의 이면을 넘어선 거대한 기생의 사슬이었습니다. 그가 서진 씨의 여관에서 기름을 훔쳐낸 것은 결코 우발적인 한 번의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수사팀이 인근 읍내와 외곽 마을을 돌며 구동진에게 보일러 수리를 맡겼던 가구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참혹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마을 변두리의 낡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 사는 독거노인들, 시장 뒤편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영세상인들, 그리고 서진 씨처럼 세상의 무관심 속에 고립된 채 살아가는 미혼모, 구동진이 은밀하게 불법 우회 배관을 설치해 기름을 빼돌린 곳은 모두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영화의 추위 속에서 푼돈을 아끼려 덜덜 떨며 잠드는 이웃들의 피 같은 난방유를 거머리처럼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서진 씨 모녀의 죽음은 이 썩어빠진 탐욕의 고리를 끊어내려던 가장 연약한 자의 처절한 저항에서 비롯된 비극이었습니다. 경찰서의 차가운 취조실. 박 반장은 구동진의 그 여유로운 미소를 박살내기 위해 마지막 조각들을 테이블 위에 하나씩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동진의 낡은 폴더폰 기지국 발신 내역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밤 10일시경 넌 집에서 자고 있었다고 했지. 하지만 네 휴대폰은 여관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기지국에서 신호가 잡혔어. 구동진은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거요? 술 한잔하고 동네 한 바퀴 걷다가 그 근처에서 담배 하나 피운 게 답니다. 그게 뭐 어때서요? 박 반장은 두 번째 증거를 밀어놓았습니다. 시내 외곽의 한 철물점에서 결제된 신용카드 전표였습니다. 결제 일시 12월 13일 오전 9시. 품목은 시멘트 2포대와 공업용 생석회. 넌 우리가 여관 뒷마당을 파헤치기 한참 전부터 이미 시신을 영구적으로 은닉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 과실치사로 사람이 죽어서 당황한 놈이 날이 밝자마자 생석회부터 사러 가나? 구동진의 미간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입술을 깨물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박 반장은 방점을 찍을 마지막 물건을 꺼냈습니다. 바로 서진 씨의 파란색 보일러 수첩이었습니다. 이 수첩 말이야. 내 놈은 그저 VIP룸에 방명록을 남기듯 장난삼아 304호라는 숫자를 썼다고 했지. 하지만 진실은 그게 아니야. 넌 이 수첩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웠던 거야. 서진 씨는 결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팍팍한 삶 속에서도 그녀는 매일 밤 10일시면 어김없이 지하로 내려가 밸브를 확인하고 눈금을 적었습니다. 하루 이틀은 속일 수 있어도 몇 달에 걸쳐 누적된 기름 소비량의 오차는 그녀의 예리한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 당일 서진 씨는 마침내 보일러 뒤편에 교묘하게 가려진 불법 배관의 존재를 찾아냈던 것입니다. 박 반장의 날카로운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서진 씨가 널 여관으로 불렀지. 이 수첩을 보여주면서 당장 배관을 원상 복구하고 그동안 훔쳐간 기름값을 물어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내 놈이 그동안 이 동네 노인들과 약자들에게 벌여온 그 더러운 기생충 짓거리가 세상에 까발려질 위기에 처한 거야. 그래서 죽인 거지. 과실치사? 웃기지 마. 넌 처음부터 그 여자의 입을 영원히 막아버릴 작정이었어. 구동진의 호흡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갑을 찬 두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상황이 낡은 수첩 하나와 형사의 치밀한 논리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취조실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마침내 구동진의 입술이 열렸습니다. 변명으로 점철된 거짓말이 아닌 그날 밤의 끔찍한 진실이 그의 입을 통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2월 12일 밤 10시 30분 구동진은 노란 우비를 입고 여관 카운터에 섰습니다. 서진 씨는 단호했습니다. 수첩을 내밀며 그를 압박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마음씨 좋은 설비업자 행세를 하며 살아왔던 그에게 경찰서에 끌려가 모든 사기 행각이 들통나는 것은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은 그는 품에 숨겨왔던 스패너를 꺼내 서진 씨를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진 씨는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유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머리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그녀는 악착같이 구동진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방 안에서 자다 깨어 뛰어나온 9살 하은이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구동진은 발버둥 치는 서진 씨를 무자비하게 짓밟고 테이프로 모녀를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어가는 두 사람을 질질 끌고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목적지는 굳게 잠겨있던 옛 기도원의 지하 감금방 304호였습니다. 그가 과거의 경험을 살려 자신만의 은밀한 아지트로 개조해둔 곳이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모녀를 던져 넣은 그는 밖에서 무거운 철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구동진이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문을 잠그고 돌아서려는데 안에서 그 여자가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잖아요. 문을 쿵쿵 두드리면서 내 딸 살려내라고, 이 악마 같은 새끼야 하면서요. 그 소리가 지하실 벽을 타고 울리는데 누가 들을까봐 미치겠더라고요. 그의 살해는 철저히 이기적인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구동진은 보일러의 배기통을 304호의 환풍구 쪽으로 돌려 꽂았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밸브를 최대치로 올렸습니다. 뜨거운 열기와 함께 시커먼 일산화탄소가 좁은 독방 안으로 무섭게 쏟아져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철문 밖에 서서 담배를 피우며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기침 소리, 벽을 긁는 소리, 그리고 아이의 가채픈 울음소리. 서진 씨는 독가스가 차오르는 어둠 속에서 어떻게든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겉옷을 벗어 문틈을 막고 두 팔이 묶인 채로 자신의 몸을 굽혀 아이의 코와 입을 가리려 처절하게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그들이 남긴 벽면의 수많은 핏자국과 부러진 손톱이 그 지옥 같았던 몇십 분의 시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방 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을 때 구동진은 태연하게 위층으로 올라와 서진 씨의 수첩 마지막 장에 304호 난방첨이라는 조롱 섞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가 잠을 잤습니다. 사건의 모든 전말이 밝혀지자 그동안 수사망을 교란시켰던 주변 인물들의 퍼즐도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페비닐하우스의 최 씨는 구동진이 훔친 기름을 헐값에 사쓰던 좀도둑에 불과했고, 205호의 재수생 배 씨는 방바닥에 뚫린 구멍으로 참극을 지켜보면서도 자신의 관음증이 들통날까 두려워 숨어버린 비겁한 목격자였습니다. 전 남편 강 씨 역시 출소 후 돈을 뜯어내려 여관을 찾았다가 이미 텅 빈 카운터에서 하은이의 신발만 훔쳐 달아난 파렴치한이었습니다. 그들 모두 살인마는 아니었지만 이 비극을 방조하고 은폐하는 데 일조한 잔인한 이웃들이었습니다. 해가 바뀌고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푸른 잎이 돋아날 무렵 지역 법원에서는 구동진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은 분노한 지역 주민들과 유가족들로 가득 찼습니다. 구동진의 국선 변호인은 그가 과거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사건 당시 빛 독촉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형량 감경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목소리는 법정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검사는 증거물로 채택된 서진 씨의 파란 수첩과 하은이가 그렸던 노란 우비 눈사람 그림을 재판장 앞으로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피고인은 심신미약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치밀하고 냉혹했습니다. 그는 이웃의 기름을 훔치기 위해 배관의 구조를 조작했고 완전 범죄를 위해 생석회를 구입했으며 경찰의 무전기를 훔쳐 수사망을 교란했습니다. 이 수첩은 단순한 장부가 아닙니다.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아이를 키우려 했던 한 어머니의 피땀, 어린 생존의 기록이자 피고인의 사악한 탐욕을 고발하는 유언장입니다. 재판장의 시선이 피고인석에 앉은 구동진을 향했습니다. 마지막 최후 진술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구동진은 방청석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건조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세상이 원래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저도 먹고 살려다 보니까 기름 좀 훔친 건데 그 여자가 유난을 떨어서 일이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죽인 건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저만 나쁜 놈 취급하는 건 억울합니다. 그 순간 방청석 뒷자리에서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은이의 친할머니, 즉 전남편 강 씨의 노모였습니다. 아들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간 며느리와 손녀에게 늘 죄인처럼 숨죽여 살았던 늙은 노모는 가슴을 치며 법정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통곡 소리가 삭막한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판사들은 무거운 침묵 속에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을 저질렀으며 범행 수법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잔혹하다. 나아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일말의 반성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여 그 죗값을 엄히 묻는 것이 마땅하다. 주문, 피고인 구동진을 사형에 처한다. 탕, 탕, 탕. 세 번의 울림과 함께 법정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형 판결을 예상치 못한 듯 구동진의 다리가 미세하게 풀렸고 교도관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법정을 빠져나가는 그의 뒷모습은
그저 초라하고 비참한 한 명의 살인귀일 뿐이었습니다. 법적인 심판은 끝이 났지만 방청석에 남겨진 사람들의 얼굴에는 그 어떤 후련함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 눈이 유난히 많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낡은 여관이 있던 터에는 굴착기들이 동원되어 철거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흉물스럽게 방치되었던 2층 건물은 요란한 굉음과 함께 잿더미로 주저앉았고, 지하 3층까지 뻗어 있던 옛 기도원의 끔찍한 감금방 역시 수백 톤의 흙과 콘크리트 밑으로 영원히 매립되었습니다. 여관이 사라진 빈터로 향하는 좁은 길목에는 언제부턴가 동네 사람들이 가져다 놓은 작은 국화꽃다발과 바나나 우유, 그리고 색연필 몇 자루가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무관심으로 이웃을 외면했던 시장 사람들도, 반지하의 노인들도 그 앞을 지날 때면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터를 똑바로 쳐다보지는 못했습니다. 관음증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재수생 배 씨는 야반도주하듯 마을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고, 전 남편 강 씨 역시 알코올 중독에 빠져 폐인처럼 거리를 떠돌게 되었습니다. 수사를 이끌었던 박 반장은 표창을 받았지만 그 후로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겨울밤이면 가끔 파출소 뒷골목에 서서 어디선가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나 매연 냄새가 나지 않는지 습관적으로 허공을 킁킁거리곤 했습니다.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결된 후 경찰서의 압수물 보관실 제일 안쪽 캐비닛에는 사건의 기록들이 박스에 담겨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수백 장의 진술서와 현장 사진들 맨 위에는 투명한 지퍼백에 담긴 물건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끝이 조금 타들어가고 큐빅이 빠진 나비 모양의 낡은 머리핀, 그리고 마지막 장에 12월 12일 304호라는 끔찍한 기록이 적힌 파란색 보일러 수첩이었습니다. 가장 평범한 동네, 가장 평범해 보이는 이웃의 얼굴을 하고 다가온 탐욕은 한 가족의 삶을 지옥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캄캄한 지하실의 독가스 속에서도 아이를 살리기 위해 부러진 손톱으로 벽을 긁어대며 죽어간 어머니의 마지막 온기만큼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도 살인마의 뻔뻔한 거짓말도 끝내 덮어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낡은 골목의 어두운 창문 뒤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절박하게 써내려가는 생존의 기록이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침묵하는 이웃이 되지 않기를,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 한 번쯤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며 잔혹하고도 슬펐던 2002년 겨울에 어느 미제살인 사건의 재구성을 마칩니다.